오늘 아침 9시부터 정말 어려운 그 강행군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큰 경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아까도 그 우리 김종혜 교수님 박수 치셨는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서로를 위해서 박수 크게 좀 부탁을 드리고 바로 이제 오늘 이 무대가 이제 끝나면 바로 여기에 이제 무대를 또 바꿔서 이 자리에서 6시에 이제 폐회식이 있습니다. 그 폐회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 강연은 이제 4시에 저희가 마치면 한 2시간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 휴식을 취하시는 걸로 하고,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시 반에 시작을 하기로 돼 있는데 유일하게 저희가 10분을 지금 경과해서 1시 40분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사회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문학 강연 특별 강연에는 이제 3분의 연사분들이 아주 훌륭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분들이 지금 앞에 상석에 앉아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소개는 우리 그 사회자께서 하시는데 오늘 사회자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회 대회를 경주에서 할 때 그때 기조연설 사회자를 맡은 경험이 있는 숭실사이버대학의 허혜전 교수입니다. 이분은 1987년에 이미 문단에 등단을 했고 또 시인으로서 상당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 또 문화적인 그 해량이 넓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자로 모셨습니다. 허혜정 교수를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로 오셔서 여기서. 안녕하세요. 세계 한글 작가 대회에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마지막 섹션 사회를 맡게 된 허혜정입니다. 저는 최근에 콘텐츠 기획과 콘텐츠 비평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글에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재직을 하고 있는 숭실사이버대학교가 강의를 스튜디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스튜디오가 종로에 있어요. 근데 종로는 한글의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한글 하면은 어느 곳에서 창제가 되었을까 질문을 잘 던지지 않지만 바로 종로에 있는 경복궁에서 창제가 되고 반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님께서 종로구에서 탄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복궁에 간혹 점심을 먹으면서 산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종로는 정말 한류의 본산입니다. 알자지라 방송국에서 막 와서 촬영을 하고 아랍인부터 저 먼 곳에 유럽인까지 항상 관광을 와서 여기에 왔노라 하고 인증샷을 찍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에 와서는 팬데믹 기간에 지미 펠런 쇼의 BTS 위크라고 해서 전 세계 온라인 콘서트가 송출이 됐었죠. 그곳에 한복을 입고 경회로 앞에서 콘서트를 했었습니다. 그 콘서트가 어마어마하게 실시간 그 방영이 되어서 전 세계에 엄청난 그 조회수를 남겼죠. 그리고 그때 공연했었던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싱글 탑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이너마이트를 수록했던 앨범 B는 정말 메인 차트에 앨범 탑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두 곡을 포함한 앨범을 포함한 모든 기록들이 기네스북에 등재가 될 정도로 역대의 기록을 남겼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한류의 중심이 아닙니다. BTS가 한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서 전 세계 한글 붐을 일고 있는데, 사실은 그 한글이 한류 때문에 그렇게 세계 인기를 가지고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이 한글이 있었기 때문에 한류가 창조가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한글의 힘, 그리고 한글이 어떻게 한류가 되어서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지, 이것에 관해서 우리 문학계, 그리고 문학계 가장 중심에 계신 정말로 위대하신 작가님, 그리고 감독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을 해주실 분께서는 이장호 감독님,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신 정말 우리 영화계의 명장이십니다. 한국 영화계를 이끌어 오신 분이시죠. 서울 영상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지금 계시고요. 뭐 별들의 고향, 우리가 떠올리는 영화만도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일일이 소개해드리기 힘들 정도로 모든 영화가 다 명작으로 남아 계세요. 우리에게 항상 정말로 애틋하고 애수어리면서도 한 시대를 보여주시는 그런 청춘을 이미지로 조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명대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직접 우리 감독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장호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제 생애 이렇게 국제 팬클럽 대회 한글 작가 대회에서 말씀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홀에 들어서는 순간 나한테 큰 난리가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그 말에 어떤 논리적이거나 체계가 있지 못하고 제 경험을 중심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좀 버벅거리더라도 진실만을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1945년 해방동의로 태어났기 때문에 소위 서구식 민주주의 교육의 첫 수혜자고, 그다음에 한글 전용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영화 감독이 되면서부터 생각했던 게 어쩌면 내 이후에 어떤 젊은 세대들에게는 내가 최초의 조상일 수도 있겠다. 한글 전용으로 사용한 그런 조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긍지를 가졌고, 그다음에 해방동의 이후의 세대들에서 대중문화가 상당히 독특한 형성을 해와가지고 그 청년들의 감각과 이것이 저희가 나이 먹어가면서 그대로 이어져 나가는 그런 그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제가 한글 세대 전용 세대의 어떤 그 첫 주자로서 내 삶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그 아이들 태어나면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전부 그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순 한글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째 딸을 낳는데 이보람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다음 둘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누리라고 이누리라고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태어난 아이는
슬기라고 졌습니다. 한글로 이름을 지은 저희 이씨 가문에서는 첫 번째 타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어렸을 때도 그 아이들 아명을 딸은 이미지라고 했고 아들놈은 이데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들은 미지, 디아로 더 자기를 친숙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첫째 아들 누리가 또 장가 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손자죠. 그러니까 손자 이름을 뭘로 지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의논을 하길래 제가 걔는 누리 2세니까 누리 2세라는 이름을 지을 수는 없고 새누리라고 짓자. 그래서 새누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둘째 손자가 생겼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름 지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아들한테 했더니 얘가 한글 이름도 아니고 영어 이름도 아니고 세누엘이라고 졌어요. 근데 세누엘이 왜 그런가 했더니 얘가 어렸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독일 가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스위스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게 한글 전용 세대도 아니고 외국어 세대도 아니고 섞여가지고 그 세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세누엘이라는 이름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좋게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한글 세대 이제 후유증이라고 할까 뭐라 할까 우리 큰 딸이 빨리 이혼을 했어요. 빨리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들 둘 키우면서 아이들 성을 신랑의 성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하자를 써서 첫 아이를 하안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두 번째 아이는 하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아빠 성은 못 따라갔지만 그럼 내 성을 붙여라 그래가지고 이하한 이하원으로 됐죠. 지금 아주 잘들 살고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글은 제가 한글을 공부하면서 살았던 때와 달라서 한글이 드디어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새로운 평가를 받으면서 언젠가 봤더니 문자가 없는 국가에서 한글을 국어로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삼스럽게 긍지를 느끼면서 한글에 대해서 생각을 이제 여러 번 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이어령 선생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의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글자다. 글자에서 시작된 모든 그런 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언어는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엄청난 문화적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결국 문화, 예술, 그다음에 의식의 모든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 틀림없고 그래서 저는 세종대왕께서 어떤 분인지는 자세히 제가 알 수가 없죠. 어떤 인격이라든지 그분의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역사를 공부를 했어도 모를 것 같은데 어쨌든 한글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다는 것만 갖고도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이라고 저는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글에 대해서 제가 신비하게 생각했던 것은 전문가가 아닌데도 알파벳처럼 자음 모음이 막 가로로 쭉 펼쳐지면서 쓰는 글이 아니고
한글은 가로 세로 이렇게 그 벽돌 쌓는 것처럼 조합을 이루고 있는데 난 그게 굉장히 신비하고 이것이 우리 새로운 그 한국 문화에 대해서 특징이 나타난다고 생각한 것이 그 된소리는 두 자음이 같이 합쳤을 때 된소리가 되고 그 다음에 모음을 섞어서 또 야가 되고 이런 것들이 그것을 학습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음악성과 그 다음에 조용에 대한 위학을 발달시키지 않을까 그런 기초적 훈련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표현의 다양성이 나는 오늘의 모든 K 콘텐츠의 기초가 되고 우수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만 학교 교육 시절에 성적이 나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모든 것은 수학의 기초가 없어서 성적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다행히 한글을 깨우치고 나서 국어는 재미있었고 국어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제 어렸을 때 세벗이라는 어린이 월간 문예지가 있었는데 그 세벗을 매달 새로 나오면은 책방에 가서 세벗을 사서 읽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방소천 선생의 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재미를 느꼈고, 근데 이것이 중학교 상급반에 들어가면서 제 한눈 팔기 시작한 게 관악반, 밴드반에 들어가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취미가 국어에서 옮겨갔습니다. 옮겨가가지고 색스폰으로 시시껄렁한 유행가 같은 걸 부르면서 사람들 눈에 띄기를 좋아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은 순서대로 가면은 세벗을 본 초등학교 시절이 지나면 중학교에 가서는 학원이라는 월간지를 사서 읽어야 되는데 학원은 산 적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국어하고도 작별을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무렵에 이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체이노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체이노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저하고 같이 동급생으로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 기억인데 체이노가 학교에 있는지 몰랐을 때, 그런데 하루는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체이노를 불러서 교단 위에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건 전국 무슨 백일장대 초등학생들 무슨 글짓기 대회에서 체이노가 아마 장원을 했는데 그 장원에 표창장을 주기로 한 모양인데, 저도 모르는 아이인데 저희 같은 학년에서 교단에 불려나가서 표창장을 받으니까 너무 신기했고 부러웠습니다. 저는 한 번도 교단 위에 서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뭐 시기심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면서 봤는데, 그때 제 좀 한심했던 상상 중에 하나가 그 교단에 교장 선생님하고 체이노가 섰는데 그 바로 뒤에 국기계양대가 높이 솟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전교생들이 바라보는데 체이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국기계양대에 올라가면 날 다 보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국기계양다 꼭대기에 있는 이장호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인호에 대한 어떤 그 부러움을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또 최인호 얘기가 나왔겠으니까 이제 슬금슬금 저와 최인호 얘기를 하면서 문학과 영화가 어떻게 저한테 다가왔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됐는데 임상흠이라는 그 국어를 가리키는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최인호를 또 찾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니까 임상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장문 시간에 쓴 거를 갖고 오셔가지고, 야 최인호 이거 네가 쓴 거 틀림없어? 맞아? 그러니까 최인호가 아주 똑부러지게 예 제가 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상훈 선생이 그럼 너 이거 한번 읽어봐, 친구들 앞에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최인호가 이제 나가서 아주 당당해요. 최인호 키가 작은데도 항상 당당해가지고 딱 읽는데 저희들이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짜리 어린애가 쓴 것 같지 않고 완전히 연애 소설을 썼어요. 중학교 1학년이. 저희가 어이가 벙벙해가지고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는데 다들 의심했는데 저는 인호가 초등학교 내내 그 장원에 나가서 특상을 받아오고 그런 것 때문에 저건 확실히 최인호께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인호가 그렇게 성장하면서 인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작이 없는 가작으로 문단의 데뷔를 시작했습니다. 제목도 굉장히 수상한 게 벽구멍을 통하여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한때는 인호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저 물 좀 마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긴장을 해가지고 혀가 자꾸 굳네요. 제가 소설을 처음 이제 관심 가진 게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렇게 태평하게 지내다가 대학 입시라는 걸 맞게 되니까 그 스트레스 부담이 너무 컸어요. 뭐 집에 오나 학교에 가나 그놈의 대학 하니까 나중에는 그렇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걱정만 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해방구를 찾는데 탈출하는데 우연히 그 아버지가 워낙 책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뭐 문학 전집들이 많이 꽂혀 있었는데 정음사의 전집이 나온 게 세계 명작 전집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우연히 뽑아든 게 톨스토이의 부활이었습니다. 톨스토이의 부활을 딱 꺼내서 읽었는데 공부하라면 뭐 그냥 잠이 오고 그랬던 놈이 밤이 새도록 그거를 다 읽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할 정도로 소설에 흠뻑 빠졌는데 드디어 카츄샤를 다 읽고 나니까 정말 간이 굉장히 커졌어요. 인생이라는 게 이렇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대학 입시라는 게 그 잘난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여태까지 스트레스 받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에는 뭐 당연히 길이 뚫렸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 뚜르게네프 뭐 고골리 계속 러시아 문학을 이제 찾아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남들은 공부할 때 이제 소설에 눈 떠가지고 그 다음에는 독일 토마스 만 헬만 헤세 계속 독일 쪽 읽다가 그 다음에
역시 예술하면 프랑스니까 프랑스를 뒤져보자 아주 프랑스 소설을 또 재밌는 게 참 많습니다. 스탕달이라든지 프랑스 소설에 또 반했는데 까뮤하고 사르트르로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대학 입시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저는 건축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공과대학 지망을 했다가 입학 원서까지 다 연세대학교에 이미 접수한 다음에 담임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저 원서를 하나 다시 써야겠습니다. 어디로 바꾸려 그래. 그래서 저기 홍익대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미술대학에 건축미술과가 있어서 글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한심하다는 뜻이 야, 너 미술 실기가 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너 미술 한 적이나 있어. 그래서 제가 꼭 금년에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하여튼 일단 홍익대학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홍익대학을 알게 된 게 강설의 시인가 무슨 어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월간지에 소설계라는 대중문학 전문 월간지가 있었어요. 그걸 읽다가 강설의 시라는 소설을 읽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작가 양력을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홍익대학 미술대학 조속과 출신이에요. 그때 제가 야, 이런 데 나와도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사람 감동을 시키는구나. 그래서 홍익대학이라는 데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가봤더니 이 구제품 같은 옷을 입은 학생들이 여기 색칠을 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해방감을 거기서 또 느꼈어요. 여기 내 스타일이다. 내가 다닐 만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홍익대학을 원서로 바꿔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합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건축가는 속이지 못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제도 카피를 시키고 미술대학에서 갑자기 구조역학 이런 걸 하게 되니까 또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손 놓고 있을 때 저희 딜레땅트 아버지가 야, 너는 대학 다니는 게 좀 등록금이 아깝다. 넌 차라리 영화판에 가서 일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영화 검열관이었습니다. 군정 때, 미군정 때 영화 검열관이셔서 대한민국 정부의 최초의 영화 검열관이었죠. 그래서 영화를 하라 그러니까 영화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잖아요. 아마 영화 배우를 하라 그러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신상옥 감독님 만나서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인호를 어떻게 만났냐면 그때까지 인호를 친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실게요. 어느 날 지금 서울시청 뒤에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만나서 서로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다녔는데도 서먹서먹하니까 그렇게 앉았다가 내가 너 뭐 하냐고 그래서 인호가 나 지금 저기 신상옥 감독님 밑에서 조연출로 지금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인호가 눈이 반짝이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꿈이 영화 감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난 참 신기했어요. 난 영화라는 거를 고등학교 때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인호는 그때부터 영화 감독이 꿈이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뭐라 하죠? 꼭 물속에 빠졌는데 지푸레기라도 잡은 것처럼 인호한테 탁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인호는 이미 저한테 영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영화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렸을 때 연애 소설 쓴 놈이라 그런지 얘기하는 중간에도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부러 의식적으로 접근해서 최인호를 만나고 겨우 부활서부터 시작한 어떤 문학적 그거를 걔한테 굉장히 과장하고 뭐 떠들면서 나도 문학을 좀 안다라는 얘기를 이제 넘어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호가 저한테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 게 대학 노트에 인호 글씨가 굉장히 악필입니다. 꼬불꼬불 막 조그만 글씨로 꼬불꼬불 쓴 글씨인데 읽어보라고 준 그 대학 노트에 인호의 습작들이죠. 그 습작을 읽으면서 처음엔 그 인호의 필체를 이해하기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읽고 나서 주로 단편이었습니다. 아, 얘는 천재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소설을 처음 읽은 게 러시아 문학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나한테 가장 친근하고 익숙한 건 번역 문체인데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소설 어쩌다 읽으면은 아주 토속적인 그 시골의 논두렁 밭두렁 같은 그런 분위기를 읽으면은 제가 감을 못 잡아요.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서먹서먹했는데 인호 글 읽으면서 야, 얘는 김승옥 씨 소설하고 비슷하네 하는 느낌을 들면서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인호는 진짜 단편의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읽으면서 나한테 영화 감독이 꿈인데 나한테 얘가 기회를 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정말 그 스페인 소설의 돈키호테에 나오는 돈키호테에 보면은 돈키호테를 막 존경에 맞이하는 배불뚝이 시종 산초 있지 않습니까? 난 산초처럼 인호를 이제 추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득이 인호의 습작을 다 읽을 수 있었는데 인호의 습작은 그 인호 바로 위에 형 최종호 형하고 인호 동생 최영호가 그 인호의 글씨를 알아보고 그 외에는 아마 그 식구가 아닌 가족이 아닌 중에서 내가 아마 처음으로 인호의 필체를 읽기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데 시간 개념이 없어서 혹시 30분 넘을지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인호와 제가 다른 거 저는 뭐라 그러죠? 좀 평범한 가정에서 이렇게 무난하게 자랐는데 인호는 아버지가 변호사여서 돈을 참 잘 벌었던 모양이에요. 아주 큰 집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7남매를 어머니 혼자서 키우는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학교 들어가고 뭐 등록금 내기 시작하면 그때마다 집을 줄여서 마지막 저 만났을 때는 부가연동 그 시장에 한옥 하나가 딱 남았어요. 근데 인호가 조숙하고 이런 사람 사는 고생하는 모습이라든지 생활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인호는 나하고 세계가 달라서 조숙했고 그래서 인호가 늘 딱 하듯이 저를 얘기할 때는 이 철부지라는 소리를 참 많이 했어요. 인호는 정말 조숙했던 게 어려서부터
무전여행도 하고 뭐 그런 걸 얘기 들으면 나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문학적인 그런 기초가 잡혔다고 생각되는데, 드디어 인호가 단편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얻기 시작하더니 조선일보에 한국일보 등단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고, 대학에 들어가서 드디어 조선일보의 견습한자라는 걸로 당선작으로 이제 등단됐습니다. 근데 인호한테 내가 김승옥 씨 소설에 대해서 얘기하고, 김승옥 씨 소설하고 너하고는 참 많이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인호 표정이 항상 막 까불다가 김승옥 형 얘기를 하면은 얼굴이 씁쓸한 쓴 뿌리 씹은 듯한 표정을 짓고 그래. 그래서 얘한테도 김승옥 씨는 좀 숙적이라 그러나요? 라이벌 경쟁자 같은 게 느껴지는구나 그랬는데, 저는 또 김승옥 씨를 좋아할 수 있었던 게, 사적으로 제 친구의 형이 박태순 씨라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작가입니다. 서울대학 산문시대의 동인들인데, 그 형을 통해서 김승옥 씨도 일찍이 알았고, 제가 영화판에 들어갔을 땐 김승옥 씨는 이미 김승옥 씨의 소설 무진기행이 안개라는 영화로 히트를 쳤고, 그 외에도 김승옥 씨는 시나리오 각색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 김동인 선생의 감자를 영화 감독을 했었고, 그래서 승옥이 형 좋아한 것처럼 최인호하고는 이제 친하게 됐는데, 이제 드디어 조선일보에서 신문 연재 소설을 인호가 맡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신인한테 신문 소설을 맡기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때까지 대가들이 다 뭐 정미석 선생님, 유두현 선생님, 뭐 이병주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제 신문 소설 쓰는데, 오죽하면 그 어느 장례식장 갔더니 천승세 씨인가요? 소설 천승세 씨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막 주정 비슷하게 떠드는데 이병주 선생 욕을 막 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이병주 선생님은 그 방에 책상이 5개인가 있대요. 5개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첫 번째 책상에서 막 쓰는데, 그거는 뭐 소위 뭐 서울에 있는 신문, 서울신문, 그다음 책상 넘어가면 영남일보, 그다음 책상에는 뭐 광주의 무슨 일보, 그런 식으로 소설을 5개나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승세 씨가 저렇게 후배들 먹을 걸 다 빼앗아 가니까 우리가 뭘 먹고 살겠느냐, 그런 이제 주정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호한테 연재 소설을 조선일보에서 맡긴다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리둥절했는데 인호가 별들의 고향이 아니고 별들의 무덤이라는 제목을 신문사에 가지고 갔더니 거기 그때 편집국장인가 하시던 분이 신동호 국장님이, 야, 이 조간신문에 아침부터 무슨 별들의 무덤이냐, 별들의 고향으로 바꿔라 이래가지고 이제 별들의 고향이 나오는데, 제목은 더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그 연재를 하는 동안에 저는 최인호의 소설을 매일 스크랩해가지고 그걸 이제 묶어서 갖고 있었는데, 도중에 신필님의
한국하고 홍콩하고 합작 때문에 홍콩에 가 있을 때 저희 집에서 정성을 들여서 그걸 스크랩해가지고 매년 뭉치가 되면 보내주고 했죠. 어쨌든 그거 읽으면서 느닷 많은 약속을 인호한테 했습니다. 야, 이건 꼭 내가 영화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은 생각지도 않은 은인을 일찍 만나가지고 영화 감독으로 쉽게 데뷔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신상옥 감독님 8년을 밑에서 일을 했는데 저는 그 영화 연출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도 머릿속에 입력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상옥 감독님은 카메라를 촬영을 직접 하시는 분이고 되게 영화 현장 보면 우리 지나가면서 보면 배우가 누군지 뭐 조명하는 사람이 누군지 촬영이 누군지는 다 알겠는데 감독은 잘 눈에 안 띄죠. 근데 이 신상옥 감독님은 감독인데 또 촬영까지 하니까 감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저절로 저는 연출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영화는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소설을 읽으면서 소설을 읽을 때 내 머릿속에 또 하나의 화면이 잠재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난 그거를 생시에는 그게 확실히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밤에 꿈을 꿀 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영화 제작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꿈은 그 꿈꾸는 사람이 만든 거니까요. 근데 그런 방법으로 어느 틈에 신상옥 감독님이 현장에서 일하는 것에서 이미 영화 감독으로 익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들의 고향 만든 다음에 성과가 좋아서 계속 영화를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 여러분들한테 드리려면서 네가 결국 정리해야 될 게 소설과 영화의 어떤 차이점을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할 텐데 그걸 숙제 삼아서 이제 적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참 좀 볼품없지만 이걸 끝으로 하고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신상옥 감독님한테서 배운 것은 즉흥적인 그 판단력과 리더십. 영화는 수없이 판단해서 선택해서 결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혼자서 작업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리더십이 중요하면서 영화는 좀 정치 성향이 있는 사람이 영화 감독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정치 성향이 앞서면은 그 사람은 또 영화 감독 협회 회장이 되려 그러고 진짜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다행히 그런 정도의 과열된 정치 성향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소설은 혼자 작업하면서 소설가한테 필요한 게 뭘까 하니까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 또 개인의 의식을 통해서 그 예술적인 깊이하고 어떤 철학적인 높낮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영화는 많은 스텝과 그 스텝들의 재능 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그 리더십이 필요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제작비가 어마어마합니다. 방대합니다. 더군다나 그 영화 그 외의 어떤 메커니즘 속에 다양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연히 배급에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관객들 대중들의 기호에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영화는 항상 소설보다는 먼지 부족한 고상하지 못한 것들에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영화가 거기서 탈피하지 못해서 늘 대중의 기호를 쫓아가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영화 만들 때 정치하고 영화는 한국에서 제일 뒤떨어져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영화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대중의 기호가 높아지고 대중도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정치는 아직도 대중을 모르고 그래서 여전히 옛날과 똑같이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효과로 대중들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영화는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것을 한 정치적인 무기로 생각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걸 무슨 돈의 논리로만 만들기 때문에 두 개가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이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양반이 세계에서 제일 뒤떨어진 영화가 자기는 홍콩의 무술 영화하고 북한 영화하고 소련 영화라고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소련 영화는 오히려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 들어보면 이전에는 굉장히 좋은 영화가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면은, 영화는 사랑을 받고 문학은 존경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봉준호 감독님 그리고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에서도 이장호 감독님의 그 영향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평을 하면서 사실은 그 서구권이나 우리 국내 자료보다는 러시아나 저 뭐 아랍권이나 이런 자료들을 많이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때문에 유럽에서 6차 뭐 이렇게 연방 이쪽은 전부 다 플랫폼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 알자지라나 뭐 이렇게 러시아 이런 쪽은 언론 제재를 안 해요. 오히려 굉장히 이상하죠. 그래서 러시아 언론을 많이 보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뭐 중동, 아프리카까지 모든 영화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료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칸느 영화제 수상을 한 박찬욱 감독 뭐 이런 인터뷰 같은 게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러시아 영화 뭐 이런 그 영향 관계도 전부 다 나오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국내 영화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도가 나오는데 그런 인터뷰를 보면서 결국 우리나라 문예 영화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 영화를 오히려 유럽 이런 서구권에서도 좋아하지만 사회주의권이나 아프리카 제3세계에서도 거부하지 않는 한류의 힘이 우리 그 이장호 감독님 그리고 신상옥 감독님 이런 분들께서 50년대부터 그 문예 영화의 힘이 아니었던가,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의 힘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지금 다시 이런 아주 현대의 그런 상업 영화들만이 아니라 예전에 그 50년대 영화 이런 영화들을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구권에서
또 다른 우리의 한류를 탐색하는 그런 깊이 있는 한류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런 주류가 있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번에는요, 그 정종명 소설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명 그 한글 작가대회 조직위원장님이시고요. 그리고 한국 문인협회 이사장님이시고요. 전 이사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문단의 가장 대표적인 소설가시죠. 여러분들께서 소설 작품만이 아니라 TV 드라마로도 작품을 많이 보셨습니다. 너무 많은 작품을 집필을 하셨고요. 그 아주 대표적인 작품들이 무려 8편의 드라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개상을 비롯해서 대표적인 명작 소설들을 영상으로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종명 그 작가님의 작품을 정말 휴먼 스토리다 이렇게 느꼈는데요. 여러분께서 그 작가의 사회적인 영향력, 이 특강을 통해서 또 다른 작가님의 깊이 있는 사유, 그 문학 세계를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그저께 3일 동안 이 한글에 대해서 참 기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이제 이 대회도 파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들었던 어제, 그저께, 오늘 이 얘기를 살살 피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피해서 제가 해야 될 강연을 해야 되는 그런 운명입니다.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막식 한영사에서 제가 한글은 가장 배우기 쉬운 글자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전 세션에서 수잔이 그랬죠. 쉽게 배웠다고. 예, 맞습니다. 70 넘은 할머니 한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려서 학교에 다닐 처지가 못 돼서 한글을 깨치지 못해, 학교에도 못 가고 한글을 깨치지 못했습니다. 70이 넘어서 비로소 한글 학교에 가서 이 한글을 깨쳤습니다. 한 6개월 만에 시를 썼어요. 그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목은 남편 무덤. 해질녘 들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무덤 보고 주먹질하면서 욕했다. 함께 평생을 살자고 약속해놓고 저 먼저 간 배신자. 이런 내용이 어떻습니까? 할머니가 또 1년 배워가지고 그게 한글입니다. 근데요, 한글이 그렇게 쉽지요? 여러분, KBS에서 월요일 날 7시 반에 방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말 겨루기. 저도 그걸 즐겨 봅니다. 예. 우리 집사람도 제가 보는 그 프로그램이 내가 예를 들면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이 리모컨 뺏어가지고
트로트 경연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내가 또 뭐 걸어서 세계에 뭐 이런 거 보면은 맨날 보던 거 본다고 쓱 뺏어가지고는 다른 드라마로 가버려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말 겨루기는 이게 통해요. 같이 보는데요. 출연자가 맞추지 못하면은 방방 뛰어요. 저것도 못 맞춰, 저것도 못 맞춰. 자기도 모르면서. 예. 그런 거, 어쩌다 자기가 알잖아요. 한 50문제 나옵니다. 그런데요, 제가 작가이고 또 출판사, 잡지사에서 평생을 살아온 어떤 면에서 맞춤법의 전문가가 되어 있는 그런 소리도 들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앞에만 나서면은 지죽은 듯이 있어요. 못 맞춰요. 아니, 못 맞추는 게 아니고 그 출연자가 맞히기 전에 내가 한번 맞춰보려고 애를 써요. 못 맞춥니다. 보신 분, 우리 문인들도 가끔 그 프로에 나와서 경연자로 나와요. 근데 잘 못하더라고요. 나도 그랬어요. 야, 우리 한글이 이렇게 어려운가? 아니, 뭐가 사이시옷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아슬아슬한 거예요. 이게 띄어 써야 돼? 붙여 써야 돼? 도대체가 그 50문제쯤 되는 데서 제가 알 수 있는 숫자는 5개밖에. 5개 맞추면 그날은 좀 의기양양한 날이야. 집사람 앞에서 나 그런 것도 알거든. 이런 식이에요. 어떤 때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감탄만 하다가 끝내버려요. 이게 한글입니다. 한글 얕보지 마십시오. 우리 왜 어려운가? 아까 계속 우리 번역 문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번역 참 이게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요. 가령 죽었다는 얘기, 그 낱말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요, 죽었다, 돌아가셨다, 숨 거뒀다, 숟가락 놓았다, 갔어. 이게 한 20가지는 되거든요. 이게 어느 천년에 이 번역가가 우리 한글의 전문가가 되어서 이런 낱말들을 이게 번역해내느냐고. 참 어렵겠다. 이게 번역이 이렇게 어려우면 우리 노벨 문학상 받기는 영영 걸렸다. 이런 절망감마저 듭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앞서 우리가 그저께 어제 오늘 이렇게 들어봐서 좀 감이 잡히죠. 우리 한글이 지금 뭐 세계에서 뭐 때를 만난 것처럼 뭐가 조짐이 좋은 것처럼 노벨 문학상이 곧 올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지요. 저도 거기에 희망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상봉이라는 패션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예요. 이분이 그 우리 피겨 스케이팅의 김연아 그 선수 그 스핀짜리라는 어떤 그 옷을 입혔는데 디자인해가지고 거기에 한글이 디자인돼 있어요. 한글을 보는 순간에 그 옷의 품격이 달라져요. 저런 거, 한글이 저런 거구나. 저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구나. 아까 강병인 씨 우리 글씨 봤잖아요. 놀랍잖아요. BTS의 방탄소년단 어떻습니까? 그 유니폼 많은 가지 중에서 어떤 디자인에는 한글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 세계 청소년들이 그 옷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떼창을 부르면서
거기에 디자인되어 있는 한글이 저게 무슨 뜻이냐? 그거 알고 싶었어요. 막 물어보고 그랬는데. 한글은 지금 어떤 때를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가 글을 쓰는 저로서는 이 대중문화가 앞서가면서 그 분위기를 이 한국 문학으로 옮겨올 가능성을 짚어보면서 자긍심을 느끼고 기대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문인들은 과연 한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이 점도 반성해 볼 기회가 있어요. 물론 우리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번 거리에 나가 보세요. 간판들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우리말 찾아보기 참 어려워요. 전부 이상한 이 외래어로 감당이 안 되니까 신조어로 만들어 붙여.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간판들이 즐비합니다. 그죠? 또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저들끼리 막 만들어냅니다. 쌤이라는 말이 있죠. 예를 들면은 쌤, 선생님을 줄인 말이에요. 그죠? 쌤. 이게 10대 청소년들이 그러는 것은 좀 이해가 가요. 아니 뭐 저들끼리 그렇게 놀겠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어른들도 그래요. 그걸 또 따라서 해요. 카톡 같은 데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혹시 쌤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는지, 선생님이라는 말이 있는데 왜 쌤입니까? 그것도 문인이. 그죠? 내가 혈압 올라갈까 봐 조심하겠습니다. 누구 지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 탓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부터 한글을 가꾸고 사랑하는 문인, 이런 문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마 지금 박수 치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로또 사면은 당첨됩니다. 제 책자에 나와 있는 책 제목은 작가의 사회적 역할, 사명감 거창하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요. 한글 세계와 소통하다 이 카테고리에서 이게 벗어나면은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그렇고 이 얘기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잠수함에서 근무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잠수함은 바다 깊숙이 들어가면은 꽤 오랜 동안 무트로 나오지 못해요. 아니, 나오지 않고 오랜 동안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잠수함 주항에다가 토끼함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아있는 토끼를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체크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가보면은 토끼가 주는 음식을 못 먹고 괴로워하고 있으면은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면은 토끼는 사람보다 7시간을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죽으면은 7시간이 경과하면 우리 사람도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토끼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병사 한 명을 토끼함에다 집어넣었습니다. 네가 들어가 있어. 그리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병사가 숨을 못 쉬고 괴로워하면은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나가자, 조금 더 있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병사가 참 괴로워하면서 그 토끼 대신에 토끼함 속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병사가 시인이 되고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그 시인이, 그 소설가가 루마니아의 작가 게오르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게오르기는 25시라는 장편 소설로 우리나라 독자들한테도 많이 알려진 사람이고 1974년에 한국에 와서 문학 강연도 하고 돌아갔던 그런 작가입니다. 그 작가가 말했습니다. 시인이 괴로워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시인이 괴로워하는 시대는 병든 시대다. 시인은 이 시인을 괴롭게 하는데 잘못된 시스템을 탐지하고 개선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문인들은 이 점을 항상 생각하는 그런 올곧은 의식이 살아있는 그런 문인들 되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강연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리오또 마우리치 교수님의 강연이 남아 있습니다. 발휘되기의 기원, 실크로드의 정말 아라비안 나이트, 그 장대한 설화집에 우리의 발휘되기 이야기에 원 모티프가 있다. 그리고 장대한 논문급의 특강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배우고 싶었어요. 제가 2005년도부터 처용 연구를 한 15년 이상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아라비안 나이트의 샤리아르 왕과 그 아우이 이야기를 비교 논문을 쓰면서 한 12편 정도 처용 관련 논문을 가나자부터 이렇게 발표를 해왔었는데요. 정말 존함만 멀리서 이렇게 정말 배우고 싶었었거든요. 세계적인 한국 학자이시자 번역가이시자 역사학자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국유사를 비롯해서 정말 우리도 읽어내기가 힘든 고전들을 정말 해외에 널리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전 시가부터 또 역사적인 그런 자료들, 지금도 아주 한국에 관한 그 중요한 서지들을 많이 소개해 주고 계시고요. 여러분께서 정말 큰 박수로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안녕하십니까? 제가 저기 이태리인인데요. 자, 거의 30년 동안 나폴리 동양학대학교에서 한국어, 한국 문화를 가르치다가 이제 뭐 자리를 한국으로 옮아 가지고요. 지금 안양대학교에서 특히 그리고 한국사 그다음에 비교문화에 대해다가 좀 연구 신경 좀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드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경주에 있지 않습니까? 경주는 그 옛날에 북쪽 실크로드에 있어서 경주는 끝이었습니다. 끝이었는데 물론 경주에서 나중에 계속해서 바다가 건너가면은 일본이 있지만 아시아 대륙에서 실크로드 끝이 바로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아름 경주에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좀 만나고 있으니까 제가 실크로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바로 여기 파리대기 얘기인데 제가 이런 연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여기 한 번 몇 년 전에 밤에 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책 읽고 싶다. 책 읽어가지고 옛날 중학생 때 읽었던 여기 천일 야화 다시 한번 좀 읽고 싶었어요. 사실은 여기 아라비안 나이츠 같은 영어 이 제목이 좀 잘못입니다. 아라비안은 원래 그런 말 없어요. 원래 제목이 그런 말 없고 야화도 없어요. 화는 소라 같은 거 얘기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말도 없어. 다만 저기 아랍어 말로 제목이 뭐냐면은 알플라일라 왈라일라 그리고 페르시아의 페잘 오옙샵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천일 밤 그뿐이에요. 천일 밤. 그리고 제가 다시 그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거든요. 읽어가지고 어떤 얘기는 좀 나온다. 다시 읽어가지고 나이내려 그렇게 기억이 안 났거든요. 옛날에 읽었었지만 근데 그거보다 이거 좀 파리대기 얘기하고 좀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더구나. 자, 내일 한국 학자들이 이렇게 유사상 그렇게 좀이 그렇게 많아서 한국 학자들이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 참고서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이 파리대기 소라하고 이 아라비안 나이츠에서 있었던 얘기하고 아무 연구가 없었어요. 서양 사람들도 어차피 파리대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파리대기 소라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물론 서양 말로도 그렇게 연구가 없었는데 그럼 그냥 이거 없으니까 너무 재밌는 주제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연구하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저기 그 파리대기 얘기는 바로 저기 천일밤에서 나오는 얘기와 비슷한데 제 생각으로 큰 영향 받았어요. 뭐 일단 저기 그 무슨 뭐 여자가 무슨 누구 부인 누명 받고 아니면 뭐 그렇게 다른 이유 때문에 자식들은 뭐 그렇게 못 낳거나 아니면 뭐 어렵게 나거나 나중에 뭐 볼 받고 나중에 애들도 뭐 그렇게 그냥 힘들게 뭐 그냥 생활한다, 이런 테마는, 이런 모티브는 원래 동양에서 없어요. 서양에서 그냥 없는데 좀 드물고, 그거 어디서만 오냐면은 바로 군동이고, 군동 아니 유럽에서. 또 그 서쪽에 군동 파리대군은 누구냐면은 그거는 뭐 그렇게, 왜냐면 한국인들이 뭐 그렇게 저기고 트랜스리터레이션 할 때 언제나 뭐 영어식으로 그럼 트랜스리터레이터 그렇게 옮기니까 원래는 어떻게 뭐 그렇게 옮겨야 되냐면은 이렇게 보니까 바리dzad. 이거 원래는 지금 현대 페르시안 발음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뭐 페르시아 말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파리, 이거 파리야. 아니면 바리dzad 쓰려면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대부분이 파리대기 얘기하시죠? 대강 하시죠? 제가 요약으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파리대기는 불라 왕이 딸인데, 그 불라 왕이 딸들이 6명 계속해서 딸만 낳아가지고 7번째는 파리대기가 난다. 근데 왕이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 그렇게 딸이 또 하나, 자기가 아들을 원하고 싶은데 딸도 나니까 그냥 영왕에게 제물로 바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물에다가 바구니에다가 간물에다가 보내가지고 그냥 가서 좀 죽으라고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근데 가다가 무슨 백성이 한 명 전직하고 그냥 잠깐 백성이 한 명 주워 가지고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키워가지고 15살 되면은 자기가 누구 딸인지 알게 되고, 그다음에 부모가 병을 굉장히 병을 들어가지고 알아가지고 큰 병 알아가지고 무슨 특별한 약이 안 먹으면은 그렇게 죽겠다 이런 거는 그런 소식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부모들은 자기를 버렸지만 자기가 부모를 살리고 싶어서 근데 그 약을 얻기 위해 굉장히 위험한 여행을 해야 돼요. 근데 언니들이 다 그렇게 싫단 말이야. 그렇게 위험한 거 안 하고 결국은 자기가 부모한테 배신 받았지만 그래도 자기가 가기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 옷 입고
결국은 저기 지역으로 뭐 그렇게 가서 저기서 뭐 무장승 저기 뭐 그렇게 저기 뭐 지역에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게 뭐 7년 동안 살아가지고 아들이 7명 나고, 이게 바로 자기 아들이 7명 나눈 거는 바로 뭐 그거예요. 저기 뭐 자기 부모가 뭐 딸이 7명이니까 자기도 아들 7명 난다. 뭐 그렇게 하고 나중에 마술 물 데리고 와가지고 저기 돌아오는 날은 바로 그날에 부모가 죽는다. 그냥 뭐 물을 뭐 그렇게 줘가지고 다시 뒤에 둡니다. 그러니까 해피엔딩이에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저기 자기가 뭐 나중에 지장보살과 비슷한 신태고, 저기 지역에서 사망자 넋을 뭐 그렇게 때리고 뭐 이렇게 자기가 영원하게 살게 하고, 그다음에 뭐 자기를 뭐 그냥 키우는 부모들은 저기 지역 뭐 그냥 지킨 사람이 좀 되고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끝납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런 소사무가 소사시무가 되는데, 소사시무가입니다. 바로 저기 오구굿 같은 거 그렇게 이런 얘기는 완전히 네, 그다음에 텍스트도 있어요. 뭐 그렇게 뭐 저기 굿할 때 좀 그것도 글씨도 있는데, 바로 뭐 일단 굿에도 보통 사망자 넋을 때리는 신으로 그렇게 삼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역에서 그렇게 그런 나중에 뭐 그런 의무가 좀 그런 일을 맡았으니까 이제 굿에도 뭐 사람들이 우리는 신을 뭐 그렇게 그런 역할 한단 말이죠. 근데 감사합니다. 아라비아나에서 나오는 얘기는 비슷하죠. 어떤 저기 황제 비서가 밤에 어디 다니다가 저기 무슨 뭐 어떤 집 옆에 가니까 세 자매 얘기를 듣는다. 큰 언니는 뭐라면은 야 뭐 내가 저기 궁정에 있는 요리사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뭐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다. 두 번째 언니는 무슨 말이냐면은 야, 내가 뭐 저기 궁정에 있는 재단사, 옷 만드는 사람,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게. 근데 맞네. 뭐라 그러면은 좀 언니들은 좀 생각이 좁구나. 나는 황제랑 같이 결혼하고 싶어. 황제랑. 응? 재단사도 아니라 요리사도 아니고 내가 제왕하고 결혼하고 싶어. 결국은 그 비서는 제왕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제왕이 좀 한 번에 데리고 와라. 나 보고 싶다.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다. 그 세 자매를 군정에서 뭐 그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굉장히 이뻐요. 세 명 다 이쁜데 근데 마네는 제일 이쁘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그래 내가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할게. 큰 언니는 요리사 남편으로 주고, 둘째 아는 재단사 남편으로 주고, 막내는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왕비가 만든다. 근데 뭐 언니들이 가만히 있겠냐? 근데 뭐 완전히 그냥 시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죽으려고 그래. 근데 결국은 동생을 해롭게 만들려고 애를 계속해서 쓴단 말이죠. 특히 첫 번째 아기가 나면은 아들인데 이름이 버허만인데 그 아기가 빼가지고 그냥 버리고, 그러니까 물에다가 버리고, 그거 좀 죽은 동물 하나 집어넣는다. 두 번째도 그렇고 또 아들 나고
이름이 버비스인데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셋째는 공주예요. 파리자드인데 근데 그 여자애기 대신에 뭐 나무까지 하나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황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그렇게 뭐 그냥 뭐 부인이 나쁘다고 뭐 그렇게 하면은 과목새다가 뭐 그냥 고치고 자기가 뭐 완전히 실망에 빠진단 말이죠. 근데 그 새 애들은 또 정직한 백성한테 살려주고 결국은 나중에 그 부모는 양부모는 죽어가지고 그 집에서 3명 남아있는데 그래도 뭐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재밌게 살고 있는데 어떤 날에 어떤 할머니가 그 집에 가서 방문한다. 방문해가지고 저기고 그 파리자드는 그냥 식사 좀 먹이고 뭐 그렇게 하고 다 초대해가지고 결국은 할머니가 갈 때 그런 말 하는 거야. 집이 좋게 좋은데 더 완전히 완벽하게 만들려면은 물건들이 3개 있어야지. 물건들이 하고 동물이 있어야지. 노래하는 나무, 말하는 새, 그 다음에 노랑 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빠들이 오면은 파리자드는 오빠들한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애는 바람, 큰아들이 내가 잡겠다. 떠나는 거야. 떠나가지고 실패한다. 실패해가지고 검정 돌멩이로 변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거 뭐 그냥 굽비굽 들어가지고 둘째 아들도 가고 싶어. 근데 만대는 뭐 여자애는 가지 말라고 위험해서 아니 그래도 못 가야지. 그리고 가기로 한다. 그 자기도 실패해가지고 돌멩이 된다. 근데 여자애만 남아있는 거야. 어떻게 하지? 그 자기도 뭐 한 번에 나도 이제 뭐 어차피 오빠들이 뭐 그렇게 죽었으니까 나도 죽으면 뭐 그렇게 어쩔 수 없다. 뭐 그렇게 뭐 나도 죽어야지. 근데 가가지고 가다가 그 어떤 뭐 수도승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만난단 말이죠. 파리대기는 소카모니 만나요. 파리대기는 소카모니 만나가지고 소카모니한테 마술꽃 하나 받고 파리자드는 수도승한테 꽁 하나 받는단 말이에요. 꽁. 그 꽁은 혼자서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수도승이 뭐 하라 그러냐면은 네가 이 꽁만 따라가면은 되겠다. 근데 혼자서 뭐 꽁이 굴러가가지고 파리자드는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큰 산이 있어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은 검정색이에요. 다 검정 돌이 있어요. 그 검정 돌멩이 뭐냐면은 바로 그동안 그 산 위에 올라가고 싶으면서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 오빠들도 있어 그 중에. 결국은 아무 위험을 다 피하고 올라가서 말하는 새 잡는다. 말하는 새가 그거 노래하는 나무하고 노랑 물 어디 있는지 어디 찾을 수 있는지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가르치고 그 물 하나씩 한 방울씩 돌멩이에다가 집어넣으면은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빠들도 살아나게 만듭니다. 결국은 셋이서 다시 집에 돌아오고 뭐 말하는 새 뭐 그렇게 노래하는 나무하고 다 집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그 새들이 유명해져 가지고 황제도 만나고 싶다. 근데 한 번 황제가 아직 몰라요. 자기 자식이라는 거는. 황제가 저기 그 집에 가서 밥 먹다가 말하는 새 다 얘기가 한단 말이에요. 진짜 뭐 걔네들은 뭐 그냥 애들 말고 자기 자식이라고 뭐 그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해피엔딩이에요. 여기고 새 애들은 다시 왕자, 공주 자기 역할 좀 하고 나쁜 언니들은 사형받고 그다음에 재혼은 부인 다시 자기 자리를 뭐 그렇게 다시 돌아간다.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확실히 한국 얘기는 페르시아 얘기한데 어느 영향 받았다고 실크로드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티프는 동양에서 별로 없습니다. 유럽하고 특히 군동에서 많아요. 그리고 또 이름 또 있어요. 이름은 파리대기. 원래 파리 공주인데 파리대기. 파리는 한국말로 그냥 번역하려면 번역 없어요. 뜻이 없어요. 파리는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파리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어원을 그냥 만드는 거예요. 파리는 파리다, 버리다. 애가 버리게 됐으니까 파리, 버리다, 뭐 그렇게 그런 뜻이라고. 그 대기는 포대기, 혹시 포대기 아닌가? 포대기. 그래서 파리대기, 포대기에다가 버리는 아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리고 그거 생각하는 게 좀 어렵죠. 생각하는 게 어렵는데 사실 제일 그 파리대기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 첫 번째 군한말 첫 번째 분이에요. 바로 파리. 파리는 페르시아 말이에요. 페르시아 말인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요정이에요. 요정. 요정이에요. 아직까지 이름이 여자 이름이 이란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란 쪽이 굉장히 많아요. 아제르바이잔도 많아요 아직까지. 파리 요정에 그거 페르시아는 인도 유럽 언어예요. 인도 유럽 언어인데 서양 언어하고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파리는 영어는 파일 똑같은 말이에요. 파일이. 그러니까 정말 페르시아어는 뭐 영어하고 라틴어하고 뭐 그렇게 나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똑같은 쪽이니까. 예를 들어서 무시 이거 무시 페르시아 말로 무시 라틴어는 무스 영어는 마우스. 그래서 파리는 요정이야, 요정. 요정하고 파리자드는 아마도 좀 굉장히 옛날 이름이에요. 옛날 이름인데 아마도 행복하다, 기쁘다, 그 행복한 요정 그런 뜻으로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굉장히 오래된 말이에요. 이미 옛날 그리스 사료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파리우사티스. 파리우사티스. 그리스에서 온 김에는 파리우사티스인데 그거 옛날 뭐 이란 황제 다리우스 2세 왕비였어요. 그다음에 알렉산드르 the Great 있었는데 뭐 그게 그 부인들 중에 하나는 이름이 파리우사티스였어요. 파리우사티스는 바레조디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면은 이란하고 이란 저기 지역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어요. 뭐 그렇게 우리가 뭐 그쪽에서 왔다는 거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 파리대기 아빠는 불라 왕이야. 불라 나라. 응?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이렇게도 또 물론 상상적인 왕국인데 근데 어느 정도까지 사상적인인데 사상적도 어떨 때 잘 알아보면은 그 밑에서 어느 짓이 있긴 있어요. 해초스님 아시죠? 해초스님이 실라 왕어촌 죽국존 제가 번역했어요. 뭐 왕어촌 죽국존 2010년 그렇게 그거 왜냐면 그거 뭐 굉장히 대단한 텍스트입니다. 왜냐면은 인도 8세기 8세기 인도에 대한 유일한 동양 사료입니다. 그 바로 그건 실라 해초는 뭐 그렇게 뭐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해초는 '여행이 보통 723년부터 727까지 여행하고 갈 때는 일단 뭐 중국 광주에서 배 타가지고 조금 아마 동남아시아 쉬었다가 아마 캄보디아 지금 캄보디아에서 뭐 쉬었다가 다시 배 가지고 그다음에 동양 인도 가서 그다음에 인도에서 순례하는 거예요. 뭐 제일 뭐 불교의 제일 중요한 저기 제일 중요한 데에서 뭐 그렇게 자기가 순례하고 싶은데 특히 아까 저기 아침에 저기 네팔 분이 계셨잖아요. 그거는 뭐 그렇게 아마 특별한 의미도 있어요. 뭐 그렇게 왜냐면은 옛날에 부처님이 뭐 태어나신 데는 지금은 네팔에 있어요. 옛날에 여기 뭐 저기 처음으로 한국에 왔을 때 저기 네팔 친구가 있었어요. 또 같은 기숙사에 있었는데 뭐 그렇게 한번 저기 인터뷰해 가지고 어디서 왔어? 그렇게 기자가 물어보는 거야. 근데 뭐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 친구는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부다 나라에서 왔습니다. 제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기 룸비니까지가 어디 뭐 그렇게 불교라는 중요한 데서 뭐 다 그냥 왔네. 뭐 가서 어떤 데 직접 가고 어떤 데는 직접 안 가서 그냥 말 듣고 그냥 쓰는 거예요. 기록을. 아마도 이란까지 스스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저기 있으면 무슨 소식이 자기가 들어가지고 또 비잔틴 제국까지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자기가 기록 남기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서양에서 나라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하나는 소불림, 소불림, 또 하나는 대불림, 대불림. 이 불림, 중국 자료에서 훌린으로 나와요. 이거 대신에 이거 있어요. 이거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대불림 비잔틴 제국이에요. 소불림 뭐냐면은 시리아예요. 시리아.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인데 그 시리아는 옛날에 뭐 그렇게 페르시아하고 비잔틴 제국 그 사이에 완전히 경계선이었어요. 근데 페르시아 사람들이 많았는데 파리자드 같은 이름이 굉장히 많았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불라 왕국이 우리가 시리아, 지금 뭐 이라크, 뭐 서쪽 이란으로 뭐 그 지역으로 우리가 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비슷한 점이 뭐예요? 많아요. 두 소리는 일단 주인공 만내 군주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려진 듯. 백성이 키워준다. 커져서 비밀 같은 것을 알게 된다. 또 무슨 의무에서 무슨 여행해야 한다. 그 여행 위험하다. 그리고 남자 옷 입는다. 그거는 옷 입는 게 뭐 남자가 여자 옷 입는데 여자는 남자 옷 입는데 그거는 여기 굉장히 재밌는 그거 옛날 얘기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 그런 거는 소설에서도 좀 나오고 그거서 뭐 남자 옷 입어가지고 가다가 누가 좋은 선물 준다. 파리데기는 사케모니한테 뭐 그렇게 마술꽃 받고 파리자드는 마술콩 안 얻는다. 가서 여행해서 성공한다. 필요한 거는 찾는다. 그리고 가족들이 2명 살려낸다. 다시 살게 만든다. 죽은 가족이 마지막으로 성공한 다음에 새로운 생활, 새로운 디멘션은 새로운 역할 한다. 똑같아. 구조가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질문. 그 파리자드 얘기는 한반도에 어디서 언제 왔냐? 그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거 몰라. 근데 제가 보니까 파리내기 얘기 보니까 조금 불교가 굉장히 쓸 때, 힘이 많을 때 시대로 볼 수가 있는데 그는 그냥 불교 아니라 그 밀교,
밀교예요, 밀교. 밀교는 동양에서 보통 7세기부터 10세기까지 좀 셌는데 나중에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고려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점점 갈수록 뭐 그렇게 없어지고 약해지고 그다음에 뭐 조선 시대 뭐 돌아봐서 뭐 아시다시피 또 모든 불교가 좀 완전히 뭐 위기를 당했단 말이죠. 제가 봐도 통일 신라는 아마 좋은 시대로 우리가 뭐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신라는 정말 뭐 제가 뭐 한국사에 있으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고대사예요, 고대사.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정말 한국은 진짜 독립하고 진짜 국제적인 나라였습니다. 지금보다 아마도 정말 한국의 뭐 그냥 운명이 좀 이상합니다. 원래 마음이 넓은 거에서 완전히 국제적인 나라였다가 점점 갈수록 좁아지는 거죠. 결국은 뭐 조선 시대 때 완전히 그냥 쇄국 그렇게 쇄국 정책 같은 거 뭐 그렇게 그렇게 됐죠. 근데 뭐 신라는 그래서 뭐 동일 신라는 아마 짐작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당나라 때 중국에서 신라방 굉장히 많았어요. 신라방 아시죠? 지금 보면은 코리아타운이야. 코리아타운인데 굉장히 뭐 그 당나라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그쪽에서 뭐 중국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언제나 또 한 자리에서 집어넣는단 말이죠. 근데 좀 뉴요크처럼요. 저 리틀 이태리 동네 있고 바로 옆에는 아일랜드 동네 있고 뭐 또 가면은 뭐 차이나타운 있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신라방 옆에 다른 외국인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교류하는 게 굉장히 쉬웠어요. 또 하나는 당나라 후기 중국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저기 뭐 일단 안록산 반란 있고 안록산 반란 있는데 저기 외국인들이 많이 도망갔어요. 많이 그냥 떠났어요 나라를. 그 사람들이 어디 갔어? 물론 어디든지 갔었겠지만 그냥 제일 가까운 데는 한반도예요. 근데 한반도 가는 게 좀 가능성 있고 또 845년 불교가 불교가 박해를 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근데 피해자들은 불교인뿐만 아니라 이슬람 사람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크리스티안까지 크리스티안은 그때 네스토리안 크리스티안들이 있었잖아요. 외국인들이 다 당했어 그러고 죽을 때는 그냥 많이 도망갔죠. 많이 도망갔는데 그 외국인 중에 몇 명 중국에 갈 수가 있었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 그냥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초용가 아시죠? 초용얘기는 바로 구시대에서 초용이 구시대에서 사람입니다. 인물인데 물론 용왕 아들로 나오지만 용왕 바다 용왕 아들로 나온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용왕 어디 있어? 바다에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라는 소리죠. 바다에서 왔던 사람인데 저 영탈 아시죠? 새까맣고 그 외국인이야. 그 도연 사람 아니야. 그래서 뭐 조용가 뭐 조용무 같은 거 우리가 보면은 삼국사 보면은 나중에 사람을 고치고 병 걸린 사람이 고치고 완전히 의학 신 된단 말이죠.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9세기에
유럽은 완전히 망했어. 그래서 로마 제국 멸망해가지고 완전히 야만인 됐어. 그래 뭐 저거고 뭐 하느님만 생각해가지고 뭐 그렇게 뭐 연구 같은 거 뭐 그렇게 뭐 발전 하나도 안 했어. 유럽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사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페르시아, 아랍, 유태인이었지. 그래서 제가 봐도 조용 원래 무슨 어떤 배에서 언제나 의사가 한 명 있었어요. 아니면 배 타는 사람이 병 걸리면은 고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가서 신라에 와서 신라 사람들이 몇 명 고쳐주고 그래서 유명해지고 신까지 올려놨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금 저기 끝났는데 제가 좀 1분만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물론 저기 이 얘기는 이번에 뭐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모임 같은 거 재밌는 거 뭐냐면은 얘기 나오고 얘기 받고 그런 거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만나 뵐 수 있게 이태리 그냥 말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거 무슨 말 옛날 말인데 옛날 사람들이 텔레비가 없었잖아. 인터넷도 없었고 시간이 어떻게 지내냐? 그냥 불 하나만 들어가지고 불 앞에서 다 앉아가지고 사람마다 얘기를 하나 뭐 그렇게 말해줬다.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은 larga la folla, stretta la via, dite la vostra che ho detto la mia. 번역하면은 소라 세계가 넓다. 낱말 거리가 좁다.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미 내 얘기를 들었으니까 니네들도 네 얘기를 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오또 교수님, 오늘 귀한 강연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세 분 귀한 강연 청해서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